최근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2450포인트 위로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전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백신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 임상 3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파이자가 주도하는 백신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지금은 2500포인트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이 상당히 이 백신 뉴스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좀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는 주식시장의 상승세에서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동안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죠.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는데, 그때는 확진자 수 이런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유럽의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단위로 사망자 수를 계속 집계를 했거든요.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사망했느냐라는 걸 계속 집계를 했는데, 그때 영국의 주요 도시의 사망자들을 보면 1918년 6월 달에 이제 사망자가 확 증가했다가, 한여름에는 또 사망자가 잘 안 나와요. 예년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이게 10월 달부터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2차 팬데믹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겨울에는 또 조용하다가 그 다음에 2월 달에 한 번 더 오는 이 세 개의 커브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이번에 바이러스도 이런 세 개의 곡선을 그리지 않겠는가, 봉우리를 만들지 않겠는가. 1918년, 19년 스페인 독감 때와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곡선보다도 두 번째 봉우리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간다. 지금 이거 맞죠? 그죠? 이거 맞습니다. 사망자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워낙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사망자는 많이 안 늘어나지만 이게 감염되는 거, 확산되는 거는 첫 번째 커브보다 두 번째 커브가 엄청나게 높은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게 이번에 11월, 12월 초중순까지 이러다가 좀 진정되고 내년에 2월 달에 또 확산이 되긴 할 건데, 그때는 이번처럼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겠구나. 그때는 감염이 확 줄겠구나. 많이 줄겠구나. 근데 여기다 또 백신 개발이 거의 임박했대요. 12월 달 되면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이자가 지금 대량 생산에 다음 달부터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더나도 아마 며칠 이내에 그 임상 3상에 대한 그 첫 번째 테스트 결과를 아마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도 결과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커브 이후에 내년의 커브는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국가들에서나 발생하는 커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굉장히 크게 나오고, 세 번째 봉우리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봉우리보다도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봉우리 때 지난 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랐어요. 끝이 어딜지 몰랐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줄이면서 집에서 주문하고 밖에 안 나가고 여행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 그러니까 재밌는 일도 없죠. 맛집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가입자가 확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런 식의 현상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물론 그때 봄보다 훨씬 더 심한 커브를 우리가 겪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은 봉쇄도 일어납니다. 근데 주가 움직임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끝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식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커브의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주가를 움직일 것인데, 이때랑 지금이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거의 끝나가네? 그러면 언택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실적을 좋게 낼 수 있을까? 이번에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면 지금 팔까? 지금 파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끝날 건데, 물론 언택트라고 하는 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년 봄부터 백신 맞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해외여행을 다니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언택트의 경향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한 1, 2년은 이게 반대로 언택트가 아니고 컨택트의 경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그거 맞고 이게 문제가 많다던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맞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외부 활동을 못 했거든요. 해외여행도 못 다녔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 데 많았는데 못 다녔단 말이에요. 백신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웬만큼 건강한 사람들은 나 백신 맞고 해외여행 갈 거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보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여객 수가 90%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겠습니까? 내가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됐다는 걸 내가 알면, 그리고 저 나라도 입국, 여행객의 입국을 받을 때 백신 맞았는지에 대해서 증명서를 끊어오라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뭐 풍토병이 많은 나라에는 예전에도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풍토병 예방주사를 맞아야지만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이랬는데, 그것처럼 이제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줄을 서서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움직이면 그 관광지에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백신이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마 늘리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언택트 소비 비중을 확 줄여버리겠죠. 확 줄여버리고 집안을 뭐 꾸미고 이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놀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 우리가 백신 개발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언택트 팔까? 언택트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고 그러면 아마 빨라도 내년 가을일 거예요. 웬만하면 내후년 2023년에나 가야지만 뭐 백신 개발이 지금처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019년 같은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2023년까지 앞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됐다 안 됐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가격이 반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이제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부터 운송 종목들이 주가가 치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해상 운송이든 아니면 육상 운송, 뭐 항공 운송이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만드는 업종, 이걸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산업 섹터라고 부르는데 산업 섹터의 주가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우존스에서도 다우 운송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를 반영하는 시클리컬한 순환적인 경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우 운송지수가, 나스닥은 횡보하고 있는 다우 운송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박스권을 뚫고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바이러스 확산 속도는 너무나 빠르지만 지금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거의 두 번째 커브인데, 1918년, 19년에도 두 번째 커브 이후에 세 번째 커브는 굉장히 낮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염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감염돼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10명이 맞으면 뭐 최근에 이제 발표한 걸로는 9명까지 백신이 생길 수 있다 이러는 건데, 그게 샘플이 너무 작아서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근데 그걸 받아들이더라도 백신이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한 100명이 접종을 하면 60명 정도가 안 걸리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한 60명, 100명에서 60명 정도가 항체를 형성하면 되는데 그 정도 효과는 확실히 나왔다고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커브가 굉장히 높은 봉우리일 것이고, 내년 봄에 우리가 2월, 3월 달에 다시 계절적으로 이 바이러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은 그 영향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겠는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중심이죠. 선진국들이 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끼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들은 이 혜택을 직접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백신 생산과 유통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좀 천천히 진행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는 움직임보다 우리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언택트 움직임이 컨택트의 움직임으로 운송 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요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신흥국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사실 중국 빼고 나면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지난번 바이러스 확산이 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요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개발. 근데 여기는 또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뉴스가 되어 있죠. 터키 소식이 있습니다. 터키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상당히 미국과 이제 굉장히 좀 갈등이 심해져 왔고 그 과정에서 자본의 이탈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억지로 이걸 틀어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는 계속 낮추고 금리도 낮으니까 이게 외국인 자본들이 여기 뭐뭐를 투자할 이유가 없죠.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나가는데 이거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거 중앙은행 달러 풀지 마라고 하거든요. 중앙은행 달러 주지 마라. 아니 그럼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는 외국인들이 달러를 중앙은행에 안 풀어주면 시장에서 달러를 구하는데 시장에서 달러가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 튀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그냥 중앙은행 달러 풀어줍시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좀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다. 그 주가 알아서 달러 구해가라고 해라.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간에 그럼 주가 손이지 뭐. 나가는 외국인들 손이 아니냐. 그러다 보면 진정되겠지 뭐. 그래서 러시아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가만 냅두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또 진정이 돼요. 진정되고 환율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으로 환율이 결정될 때를 그냥 냅둬라라고 하는 게 러시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의 아이디어고 그걸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997년에 그러지 못했죠. 외국인들이 마구 빠져나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다 털어가지고 다 줬어요. 그래도 이게 끝이 안 난 거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 갖고 있는 달러가 없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도 이제 그런 식의 일은 안 해요. 일단 브라질도 얼마 전에 2015년에도 한번 외환위기 비슷한 게 왔을 때 브라질 중앙은행이 달러를 안 풀더라고요. 뭐 환율 올라갈 대로 올라가세요. 뭐 그러다가 뭐 나가는 사람만 손해지 나중에 안정될 건데 계속 남아있으면 그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통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정을 찾고 했는데 터키는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못했고 그 중앙은행이 계속 달러를 풀어줬어요. 나가는 외국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터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지난주에 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거의 몇십 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풀어줬다고 환율이 안정되는 게 아니고 어이구 중앙은행도 이제 달러가 얼마 없대라고 하면서 터키 리라가 평하고 환율이 또 튀어버리는 이게 악순환을 거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를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해임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라고 하죠. 재무장관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그만뒀다고 하는데 아마 해임됐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써온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만하자.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는 금리 낮추면서 국내 뭐 저기 어떻게든 경기 부양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은 뭐 야 이거 저기 채권에 매력이 없네. 이자 이거밖에 안 준다고 나 나갈래. 나가는 거 중앙은행이 달러 풀어가지고 그거 메꿔주고 스톱 그만하고 그럼 뭐 그다음 뭐 하겠습니까? 아마도 외국인들의 이게 그 유출 움직임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지 않겠는 거. 그럼 국내 경제는 어떻게 하지? 금리 낮춘다고 이게 이제 신흥국가의 비애인데 미국은 그러죠. 미국은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외국인들이 나가겠다? 달러 주세요. 찍어서 주면 돼요. 찍어서 주면 됩니다. 일단 미국은 이 정책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글로벌하게 큰 나라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정책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안 좋을 때 금리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신흥국은 국제결제통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자본이 금리에 매력이 없네라고 빠져나가면 우리 원화 찍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주든가 안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 구한다고 환율이 튀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신흥국의 비애라고 봐야 됩니다. 신흥국이라는 게 경제가 덜 발달하고 이제 국민소득이 낮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저는 신흥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핵심은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느냐. 외국인들이 나간다고 할 때 중앙은행이 원화 찍어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원화 달러 주세요. 이거 가져가도 저기 외국에서 거래하잖아요. 가져가서 달러로 바꾸시던가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선진국이에요. 근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원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원화의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외국인들 들어올 때 달러 갖고 왔다가 나갈 때 중국이 위안화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환상적이죠. 그러면 경제정책의 폭이 엄청 넓어집니다. 근데 신흥국은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지 않은 신흥국은 여기에 제약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도 미국식으로 우리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부양할 거예요. 그게 정도가 있지 그 정도를 벗어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근데 이제 제동을 건 상태인 것 같아요.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 나라 망한다. 제동을 걸고. 그러면서 올해 제가 보니까 터키 리라와 환율이 한 30% 올랐더라고요. 30% 올랐는데 지난주에 중앙은행 총재 해임하고 이제 재무장관 사임하고 하면서 이게 한 10% 정도 다시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뭔가 바뀔 것 같다. 터키가 경제 방향을 바꿀 것 같다. 근데 바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15년에 러시아가 썼고 브라질이 썼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당장은 국내 경제가 안 좋은 거 감수하자. 환율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달러를 안 풀면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좀 지나고 나면 안정이 될 거다. 그 안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긴축, 허리띠 졸라매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매장에 생필품 가게에 생필품들이 다 동나버려요. 푸틴 대통령 그 자존심 강한 푸틴 대통령 시기에도 환율이 그렇게 튀어 올라가도록 방치하니까 모스크바의 식료품 가게 매장에 식료품이 완전히 동나는 그런 상태가 3개월이 지속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환율이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외국 자본이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나가는 의미가 없다. 그냥 그래 러시아가 망하겠나 뭐 원유도 생산하고 하는데 브라질도 그렇죠. 망하겠나 나라가 망하겠나 뭐 철강도 생산하는데 뭐 언젠간 다시 좋아지겠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자포자기해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부터 환율이 진정이 되면서 그때 이제 식료품 가게에 매장이 식료품들이 이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걸리더라고요. 터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면서 어떤 데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원래 터키 리라 환율이 맨날 올라가요. 맨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서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곧바로 안정이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외환 보유가 워낙 작기 때문에 한 번에 그런 러시아도 겪었던 3개월 정도의 혹독한 그런 부족 현상을 겪고 그 다음에 안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물러나고 아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유지 가능한 정책을 쓰지 않겠는가. 신흥국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 부양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한테 신뢰를 얻고 당장은 긴축을 좀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정을 찾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터키를 빼더라도 전반적으로 신흥국가들이 환율이 중국 빼고 나면 통화 가치가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고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에요. 이 하이힐드라고 하는 거는 보통 미국에 많습니다. 미국하고 유럽, 미국이 한 전체 하이힐드 시장의 한 60%, 유럽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은 채권들인 것이죠. 신용등급이 흔히 말하는 투기등급, WB 이하인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하이힐드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이걸 정크본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 회사도 회사고 직원들도 있고 하는데 정크가 뭐냐, 쓰레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이힐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리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안 좋은 부도 위험이 높은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흥국도 마찬가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 가치하고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하고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둘 다 이게 그동안의 박스권을 뚫고 이 고개를 이 박스권 위로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기 회복의 초기 단계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백신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는 선진국이 먼저 생기고 그러면 선진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경제가 활발해지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가격이 크게 폭락했던 리츠, 부동산 이게 얼마나 가격을 회복할 건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흥국은 혜택을 아무래도 좀 늦게 받게 될 것 같아요. 백신 영향을 좀 늦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흥국은 좀 늦긴 할 겁니다. 늦긴 할 거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백신의 생산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경기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 새로운 경기 사이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